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등록 관련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을 대행하는 군면행정사사무소 대표 유연산 행정사입니다. 지적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려면 지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흔히 종합심리검사라고 하여 웩슬러 지능검사와 함께 다양한 심리검사와 사회성숙도 검사까지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지능검사를 잘못된 방식으로 받아 지능지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명심하세요. 지능지수가 낮게 나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빤히 보이는 꼼수를 써서 자녀의 지능 지수를 낮추려다가 오히려 역효과로 미해당 판정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능 검사를 받을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녀의 컨디션이 안 좋은 날 검사 받으면 지적장애인 등록이 될까요? 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지적장애와 함께 우울증도 있었습니다. 1차 장애인 신청 때 지능지수가 60점 후반대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우울증이 심하고 컨디션이 매우 안 좋은 날 개인 병원으로 데려가서 다시 지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능지수가 이번에는 51점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 결과를 근거로 지적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지만 자녀가 또 미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어머니는 지능만 낮게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웩슬러 4판 소검사 점수 분포를 보면 문제가 나타납니다. 기본적인 인지 기능을 보여주는 언어 이해와 지각 추론은 매우 높은 반면 인지 효율성을 보여주는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는 매우 낮았습니다. 지능 검사가 정신질환이나 당일 컨디션에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죠. 게다가 전체 지능 지수가 60점 후반대였던 1차 신청 이후에 뇌 손상 등 특별한 사정 없이 갑자기 51점으로 뚝 떨어진 이유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진료 기록에는 환자의 우울증에 대해 또 자세히 언급돼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종합해 미해당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우울증이 심한 날 지능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우울증 치료를 한 후에 정상 컨디션에서 받게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겁니다. 자녀가 지능지수 60점대인데 미해당 판정을 받았나요? 그러면 다음 신청에서 10점 이상 뚝 떨어진 지능지수를 제출한다고 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60점대 결과를 제출하되 미해당 사유를 반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자녀에게 지능검사를 대충 받으라고 지시하면 지적장애인 등록에 도움이 될까요?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지능검사를 받아 전체 지능지수 68이 나왔고 장애인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재판정 통지서가 날아왔죠. 어머니는 자녀가 다시 지능검사를 하면 전체 지능지수가 70점이 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노심초사했습니다. 어머니는 고심 끝에 검사 당일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문제를 너무 열심히 풀려 하지 말고 한 번 봐서 모르겠으면 막 찍으라고 말입니다. 자녀는 검사장에서 어머니 말 그대로 했죠. 그 결과 전체 지능지수 41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3 때 지능지수가 68이었는데 그 사이 아무런 뇌손상 없이 혼자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인 41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공단이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공단은 자녀에 대한 VMI 검사 결과와 학교 생활 기록비를 제출하라고 보완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주셨죠. 저는 공단이 이번 지능 검사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 재판정을 실시하거나 미해당 판정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자녀에게 검사 대충 받으라고 지시하는 것이 최악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는 앞뒤 따지지 않고 엄마의 말 그대로 하기 때문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결과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례의 어머니는 41점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실수를 인정하고 검사를 다시 받아 제출했어야 합니다. 무조건 지수가 낮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세 번째, 지능검사 결과가 최대한 낮게 나올 때까지 여러 병원 전전하며 계속 지능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마지막 사례를 한번 보죠. 자녀를, 자녀를 꾸준히 진료한 병원에서 지능검사를 한 결과 전체지능지수 65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점수가 높아 불안했죠. 이리저리 검색하고 인터넷 카페에서 자문을 구한 결과 이 점수로는 미해당 판정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여러 병원과 심리상담소를 들락거리며 몇 달 간격으로 지능검사 쇼핑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상담소에서 51점이라는 결과를 받았죠. 어머니는 또다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진단서를 잘 써준다는 용한 개인 병원을 찾아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미해당이었습니다. 소검사 항목 점수 분포는 자녀가 검사에 임할 때 집중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진료 기록에는 60점대의 지능검사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단은 전체 지능지수 60점대 결과를 받은 자녀가 아무런 뇌손상 없이 갑자기 51점으로 떨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지능지수 65점인 원래 검사 결과를 제출했으면 어땠을까요? 이 어머니에겐 인터넷에서 얻은 얄팍한 정보가 독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통화할 때도 전체 지능지수가 어떻고 소항목 점수가 어떻고 등등 인터넷에서 얻은 지식을 과시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짧은 대화에서도 그릇된 정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병원을 가급적 바꾸지 마시라는 겁니다. 한 병원의 한 전문의에게 꾸준히 진료를 받으며 기록을 축적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공단은 이렇게 장기간 자녀를 진찰한 전문의의 소견에 더 신뢰를 보냅니다. 그 병원이 대학병원이라면 더욱 좋겠죠. 이리저리 병원을 바꾸면 의사가 장기간의 진료를 통한 소견을 제시할 수 없고, 진료 기록도 죄다 얄팍할 수밖에 없죠. 병원은 쇼핑센터가 아닙니다. 물론 의사와 환자 보호자 간의 신뢰는 필수적이지만, 다른 데서 진단서 잘 주더라라는 말에 혹해서 옮기지는 말란 말입니다. 네, 이상으로 지능검사 받을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